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겨울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식탁 앞에 앉아 밥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지은 쌀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3번쯤 반복했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째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영숙은 올해 72살이었습니다. 24살에 결혼해서 4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저축을 좋아했고 보험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늘 미리미리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38살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5살이었습니다. 밤이 무서웠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잘 때 내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저녁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무서웠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민수와 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요즘 엄마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에 먹다 남은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방으로 뛰어가서 인형을 꺼내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날씨 이야기, 서연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는 혼자 있기 싫을 거라며 자기네 집에 방이 비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인매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 집을 어떻게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혼자 살기도 뭐하고 관리도 힘들 테니 팔면 꽤 목돈이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들어온 이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벽에는 민수 중학교 입학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는 남편이 심어준 고무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쇼핑몰 확장 준비 중인데 창고랑 직원도 늘려야 하고 재고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출은 부담스러우니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 크게 키워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지연이 사업이 요즘 잘 되고 있다며 조금만 밀어주면 진짜 대박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멀쩡히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의심한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영숙이 작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돌아간 후 영숙은 오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외로움은 무거웠습니다. 혼자 남겨진 두려움은 더 무거웠습니다. 아들네랑 같이 살면 조금은 덜 쓸쓸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외로움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영숙의 선택은 천천히 조용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숙은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5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계속 잘 결정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날 영숙은 빈 거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렸던 사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고무나무는 민수가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화분이 무겁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 집은 깨끗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냄새가 새집 냄새였습니다. 지연이는 영숙을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니 옷장 놓을 자리가 빠듯했습니다. 창문은 북쪽이어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겉으로 보기엔 화목했습니다. 지연이는 과일을 깎아주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오시니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의가 있으니 서연이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하루 종일 영숙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치원 등원도 하원도 영숙이 맡았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영숙은 얹혀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따랐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어느새 영숙의 몫이 됐습니다. 지연이는 아침마다 청소기를 가리키며 오늘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도 영숙이 했습니다. 지연이는 요리를 못한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 될 바에 손녀라도 보면서 밥값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안일 다 떠넘기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비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충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을 끄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작은 방에 누워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에 다 들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집을 팔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점점 작아지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정리해둔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요양원을 쳐봤습니다.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비싼 곳도 있었고 저렴한 곳도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요양원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고 복도는 좁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식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그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 영숙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왜 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갈 데가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로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사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팔고 아들 집에 들어간 일, 그곳에서 받은 대우,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이 원래 누구 명의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들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몇 장의 종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명의란에 적힌 이름을 봤습니다. 김영숙.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석 달 전에 찾아왔었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싶다며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 집은 아내 앞으로 해놓으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증여 등기였습니다. 아들 명의였던 그 집을 영숙 앞으로 옮겨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해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내 집에서조차 식충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전에 늘 준비하자고 말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모든 걸 준비해뒀습니다. 아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지만 영숙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포기했고 모욕을 당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영숙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또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이랑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영숙 명의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꽤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영숙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남편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영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운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언제 방문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내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요양원을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세를 말했습니다. 좋은 위치라 금방 팔릴 거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한 가지만 요청했습니다. 조용히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영숙은 요양원에서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손녀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이 왜 팔렸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돈이 걸린 집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외쳤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원래 내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산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돼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앞으로 해놓은 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잠시 살았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영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무겁게 짓눌렸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창이라 햇빛이 잘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참새였습니다. 작고 평범한 새였습니다. 참새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가볍게 주저없이 날아갔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영숙은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숙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게 꽤 된다고 했습니다. 집 한 돈까지 합치면 충분히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영숙이 쓰라고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영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영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요양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층 로비에는 할머니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2층 복도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영숙처럼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영숙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갈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침묵했습니다. 영숙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처럼 가족한테 버려진 할머니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곳에도 못 오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숙은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기부 동의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의 절반을 기금으로 내놓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자 한자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남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찬성했을 거라는 걸. 영숙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알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왜 내 이름으로 해뒀는지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라고 그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소리가 났습니다. 명확하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요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영숙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찾아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영숙은 그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이 선택한 삶 속에서.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